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각 지역에 계신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님, 특별히 여성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수 받았다고 치고 계속할까요? 예. 고국을 떠나서도 우리 고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한결같이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그 중앙 평통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치아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갑고 고마운 분들, 특별히 에드워드 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지막 시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런 회의를 가능하게 해주신 에드워드 구 회장님, 김정혜 부회장님, 또 소민숙 위원장님, 글로리아 리 위원장님, 또 특별히 제 후배면서 동지인 박신아 목사님께, 그리고 정은정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주평통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 이번 19기 여성 자문위원이 6,400여 명입니다. 한국에서 유례가 드물게 여성이 40%가 넘는, 숫자로는 성평등을 이루는 그러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시한 그 많은 여성 자문위원들이 한층 더 분발하려고 하였는데, 이 코비드 19이라는 큰 장벽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 이 미국의 나무가 울창한데 오니까 이것이 더 심해져서 제가 조금 불편한 목소리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문명사의 대전환기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BC, AD로 나누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 C가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는 여기를 AC, BC로 이렇게 BC, AC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전환기를 가져다 준 겁니다. 이 코비드 19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질병 하나, 한 바이러스로 동시에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인류 역사에 전환기를 가져온 팬데믹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의 잉카 문명이 사라진 것도 스페인 군대의 천연두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14세기 유럽의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팬데믹도 있었고요. 또 20세기 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팬데믹들은 국지적이었습니다.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이 팬데믹은 전 세계에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고 자유를 잃게 하고 생명력을 잃게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바꾼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세기 말이죠. 세계화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화는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그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세계로 생활할 수 있는 과정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있지만 국경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로 우리 인류는 상당한 번영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효과로 반대국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코비드-19의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에 우리가 같이 경험하듯이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에 있는 나라의 차이 없이 모두가 같이 겪게 했다는 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뉴노멀이다, 언택트다, 뭐 위로믹스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만나서 해야 될 이러한 회의를 화면을 통해서 하는 이 언택트를 활용하듯이 이것이 뉴노멀이 일상화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병은 백신도 상당히 나누어지고 있고 또 치료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비포 코로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뉴노멀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과거에서 봤듯이 이런 팬데믹은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기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기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패스트는 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르네상스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대두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는 다시 새롭게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팬데믹하고도 관계없이 지난 2년 동안 형통에서 평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기구로서 이 평화는 통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통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화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문제를 좀 더 깊이 한번 되새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화의 의미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정전이죠. 전쟁이 끝난 거 아니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평화란 전쟁이나 억압 또 착취로부터 또한 그런 위협이나 공포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4년입니다. UNDP에서 인간안보 개념이 대두됐습니다. 즉 Human Security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국가안보에 대칭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국가안보는 National Security죠. 나라, 국토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인간안보는 인간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 복지, 인권, 환경 문제까지 포함한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이 강조되는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되는 내셔널 시큐리티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국토 지키는 게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먼 시큐리티는 사람 삶의 질을 강조하는 그런 안보 개념, 그런 평화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최근에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목도하였습니다. 전쟁이나 분쟁 없이도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없고 정의롭지 못했을 때 평화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몇 년이 됐네요. 그 흑인 플로이드 사건이 좋은 예일 겁니다. 이분들이 가진 피켓이 뭐였죠? No justice, no peace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는 인권과 인격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역시 우리 요즘 미국에서 흔히 보는 얘기입니다. 혐오범죄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그 불안과 좌절감에서 원인 없는 폭행으로 평화를 파괴하니까 건강과 복지 등이 갖추어져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생활이 우선 안정되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평화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에서인데 현재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 등 생태계 파괴에서 오는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KDI 원장인 유종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 위험하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경제위기이고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기후변화이다. 생태계 파괴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이렇게 자연과 생태계와도 함께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의 개념도 확대해서 또 이 평화의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평화 구축과 여성과의 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쟁이나 분쟁 등으로 평화가 상실되었을 때 가장 큰 희생자가 여성과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인정된 사실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전쟁이 나면 전장에는 남성들이 가니까 남자들이 많이 희생된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여성, 어린이, 이 여성과 직결되는 이런 여성들이 더 희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1325를 채택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결의안은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해야 하며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의 모든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특별히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모든 회원 국가들에게 죄송합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또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위기 모든 분야의 성인지적 접근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실행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평화협정에 참여한 여성은 2.5%밖에 안 됩니다.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한 여성은 3.2%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공식 대표당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남북 정상회담에 공식 대표단에 여성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당연직, 잘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이 그때 여성이었기 때문에 참여한 거지 여성이기 때문에 2명이 된 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성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참여 안 하는데 여성이 해야 된다고 신낙균 부의장은 주장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또 공통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여성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인 피해자라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유엔 결의안 1325 또 국가행동계획 실행을 위해서도 여성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유엔의 회원국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올해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도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특성상 이런 평화 문제는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의 특성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연구조사 결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감수성과 포용력이 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남성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저 여기 동지들 많이 쓴데 조금 자르시면 또 양해하십시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남성들은 일하실 때 수직적인 질서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높고 낮고 상하가 분명한 그런 하이어라키를 즐긴다면, 선호한다면 여성들은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일하는 것을 더 즐긴다는 것이 연구조사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이렇게 더불어 같이 일하는데 조금 더 잘 한다는 것,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만 아니라 여성은 그런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그동안에 가부장제, 권위주의 시대 이런 거에 우리가 매우 차별받고 소외되어 왔던 것도 역사적으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한결같이 맞서면서 여성이 그런 역할을 다해왔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과거의 평화협정을 분석한 전문가 로렌 스톤에 의하면 여성이 참여한 합의가 15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남성이 많이 했을 때보다 35% 더 높았다는 겁니다. 또 데지레 넬슨이라는 사람이 조사 분석한 거는 여성이 참여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64% 낮았다는 그런 결과를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팩트라고 얘기하면 남성분들이 동의 안 하실까요? 하여튼 전쟁이나 분쟁은 힘의 논리가 주도적으로 작동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평화는 대화와 협상,
중재와 상생의 원리를 수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여성의 특성으로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8년 우리 가슴 벅찬 희망을 주었던 4.17 판문점 남북 공동성명을 기억하십니까? 뭐 미국에서도 CNN에서도 이제 한반도에는 No War 뭐 이렇게 크게 아주 타이틀을 걸 정도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을 이제 다 끝났다고 정말 가슴 벅차게 환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 이후 오늘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5번의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성명들은 모두 남북 관계를 자주적으로 추구한다는 자주평화 통일 의지를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성명 채택하고 어떤 것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성명도 남북 정상이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러한 진전된 의지를 담고 있어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체제 구축에 한껏 기대를 모았지만 이것이 그냥 오늘날까지 정지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또 용기를 갖고 이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장도 하는 겁니다. 우선 현재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위상과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 모두가 자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패해서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또 IMF 체제가 왔었을 때도 1년 6개월 만에 극복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있습니다. 1950년대 젊은 분들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한국 사람 저만 해도 기억을 하죠. 한국은 최빈국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원조를 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세계의 1위를 선도하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 만드는 조선, 가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내가 뭐 어디나 호텔이나 뭐 우리 아이들 집이나 어디나 한국 가전이 안 들어가 있는데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IT, 철강, 자동차 그 외에도 상당한 분야가 많습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문화 영역에도 상당한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제가 문화부 장관 할 때까지 문화는 우리는 수입만 해야 되는, 고급 문화는 수입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을 마칠 무렵부터 우리는 문화가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도 수출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됐습니다. 그냥 자리 외국에서 가져가서. 우리의 문화, 소위 말하는 K-POP, K-WAVE, 우리 드라마죠. 이런 것들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영화와 소설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상당한 문화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소원을 말할 때 우리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됐고
우리의 강력은 아마 국방력이겠죠.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소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현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유엔 기구로부터 한국이 발전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에 계셔서 다 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당히 디벨로프드 칸츄리가 된 겁니다. 이 유엔이 기구가 제가 기구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1964년에 생긴 이래에 그들이 그때 디벨로프드 칸츄리, 디벨로핑 칸츄리 이렇게 분류해 놓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디벨로프드 칸츄리로 위상을 바꾼 첫 사례라고 합니다. 또한 이거는 여기 미국에 온 다음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외국의 미래학자들이 한국은 일본을 추월할 거다. 그럴 때 저는 그냥 한국을 위로하는 소리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게 여기 와서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직 원천 기술은 예를 들면 그 노벨 과학상 일본은 30몇 명쯤 34명이라는데 우리는 아직 꿈꾸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원천 기술은 아직 못 따라갔지만 모든 면에서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그 수치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현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상대적으로입니다. 세계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세계 기구인 UN, WHO 이 자체도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기회로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 여성이 우리의 여성의 특성을 발휘해서 평화 감수성과 평화 역량을 갖추어서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일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그런 제 뜻이고 주장이고 당부고 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 이제 우리가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우선 우리 여성들이 인간안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안보란 말씀 아까 드려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전하고 잘 살아서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상생과 공존을 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세계화된 우리의 삶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개별 국가 중심의 해결보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고 그럴 때만이 효율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70년 전쯤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있다. 극복하는 것은 인간애다. 사람끼리 사랑하는 인간애다.
사람들의 연대와 연합만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을 말했습니다. 역시 정말 이런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그런 해안과 통찰력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저도 다시 한번 이번 팬데믹에서 감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 생명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는 제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와 있어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을 때 공존하고 평화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윈윈 그런 전략이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들 흔히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 그런 말 있죠. last but not least.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과의 상생과 평화를 넘어서 자연과 생태계와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또 공존하는 그런 평화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에서 평화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 의한 안전과 평화였다면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자연과 생태계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세계화 이후에 공기오염 또 기후온난화로 인간 외부로부터 오는 천재지변 질병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도 공존할 수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미국에 와서 절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미국도 한국도 그런데 여기처럼 심각하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폭염. 그래서 이 폭염 때문에 건조한 폭염 때문에 이 미국 지금 전 지역에서 산불이 그냥 수없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선진국이라는 독일도 폭우로 그냥 상당한 재해를 입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후변화의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방법을 알면서 아직 실천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과 자연과도 공존할 수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이러한 평화일 때 지속 가능하고 인류의 번영도 기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깊이 우리가 새기자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 자문위원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평화를 만들고 또 지켜가면 그 번영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고 정진하시기를 강조하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5월 27일 세계 여성 리더 평화회의에서 채택된 평화헌정, 그 여성 평화헌정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함축적으로 또 보편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헌장은 놀랍게도 이 최초의 평화헌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 하면서도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운동도 하는데 우리 헌법이고 어디고 이 평화 정신이 아니서 자유, 평등 뭐 이런 거는 뭐 인권 이런 정신인데 평화가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평화에 대해서 우리 평통에서부터 이 운동, 이 정신이 확산됐으면 더욱 큰 보람이고 우리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그것이 우리의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평화헌장을 5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은 물론 세계 각국에 보내면서 이런 정신을, 이런 평화의 개념과 내용을 공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통에서도 이 평화 문제를 우리가, 저도 식구기로서 이제 마지막이지만은 계속해서 이거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도 해놨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제 이 답답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평통의 자문위원으로서 성공과 보람도 갖추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 비염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간사 구은희 간사님의 질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부의장님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평통위원회 40%가 여성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여성 간부위원회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위원이 되고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 위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통해 간부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인데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우 아픈 부분을 정통으로 찌르셨고, 그리고 그 질문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우리 평통 잡지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썼더라고요. 40%를 해서 숫자적으로는 임계점이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30%를 임계점으로 봅니다. 평등의 개념에서 40%가 넘어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에도 여성이 40%가 되는 조직이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제가 숫자로는 평등에 이르렀다. 거기에 의미가 뜻이 있는 겁니다. 숫자를 이르는데 간부위원 비율 그런데 우리가 평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부의장 여성 부의장이 우리 평통에 25명이 있으십니다. 아시나요? 이게 이번에는 조금 하나 줄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장이 모두가 지역대표입니다. 24분이. 23분이 지역대표고 수석이 남자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칭되는 여성 부의장을 놓은 겁니다. 그게 저죠. 그러니까 23분은 지역대표성이고 그 다음에 남녀. 그러니까 수석대표가 우리 정 장관님이 대표시고 제가 여성 부의장이니까 거기는 당당하게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표는 지역부의장은 수도권이 모두 여성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또 어디더라? 세종시 그 다음에 충청도에 또 한 군데.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숫자도 상당하지만 비중으로 보면은 여성의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50%가 넘습니다. 50%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몽땅 여성이 부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위층은 성평등에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여성 비율이 작아서
저도 그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성이 아주 그냥 관념적으로 제도적 거의 역사 관념적으로 여성들이 소외되고 제외됐기 때문에 여성을 인위적으로도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할당제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할당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15대 때. 그래서 여성들 국회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인위적인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두 번째 질문 동등한 위치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모든 거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패스합니다. 옛날에 사법고시는 여자가 패스 하나 하면 신문에 났어요. 요새는 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아직도 기업에서 여성의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하여튼 그래서 평통도 그렇게 될 분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로스앤젤레스 협의회의 홍지영 통일전략분과 자문위원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위원 자문위원님께서는 소리 마이크 음소거를 지우시고 직접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소리를 언뮤트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죠. 네,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말씀하세요. 홍지영. 홍지영 연결했어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그 어려운 시절에 80년대, 90년대부터 그 여성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요. 지금 해외에서는 여전히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그 한국적 가부장제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활동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 가부장적인 요소가 사라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투쟁이 예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그 위에 상임고문위원단과 상의를 하면서 그 고쳐나가야 될 것을 협의하면서 투쟁도 함께 해야 될지 사실 대처법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의외의 질문이신데요. 그러네요. 오히려 해외에 나와 계신 분들이 더 보수성이 강하신가요? 근데 한국은 그런데 한국은 이제 유리천정은 깨졌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같이 정치권 같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받고 정치의 여성을 막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좀 집어넣었어도 여성이 갖는 자리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최고위원도 있으면 저 같은 사람 하나 최초에는 그냥 양념으로 유일한 최고위원 그리고 그를 끼워줬지 내 힘으로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더 강해서 당대표, 원내 총무, 정책의장 여성들이 못 가는 데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숫자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유리천정을 깨졌다. 이제는 여성들은 어디 분야라도 이제 여성이기 옛날 같으면 그거 뭐 하다 아이 그래도 여성인데 이런 얘기가 간혹 들렸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소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여성인데 뭐 이런 얘기. 아직도 여성을 약자로 봐서 뭐 최근에도 뉴스에 그 군대에서 뭐 성폭력 사건 이런 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걸 그렇게 표출하지도 못했죠. 감히. 그런 거 부지기수로 있어도 다 묻혔죠.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그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에 오신 과거에 분들이 머물러 계십니다. 예 거기에 예 그 시기에 조금 그냥 머물러 계신 분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저기 미국에서 뭐 저기 일터에 저 학력이나 또 일터에서 남성보다 뒤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여성 저기 그 하원 의원도 나오셨고 또 남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교육장 이런데 대한민국 분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많이 그런 분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성의 그 발전 지수는 상당하단 말이에요. 발전 지수라는 게 뭐냐면 학력, 경력 이런 게 남성에 비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죠. 그리고 능력 발휘도 이제는 뭐 여성이기 때문에 쭉 뭐 이렇게 주눅 들거나 뭐 쭈뼛 대시는 분 없잖아요. 저만 해도 처음에 들어갈 때 여성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겉으로 제가 하면은 손가락질 받을까봐 많이 주저하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투쟁보다는 대화로 협의로 그렇게 설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얻고 난 후에도 자기가 그걸 누릴 수 있죠. 투쟁으로 하면은 승패가 나오기 때문에 얻었더라도 그 자리를 그대로 누리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동적이시고 그렇게 적극적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대화하고 설득시켜서 그 여성들이 더 좋은 자리 또 큰 역할을 하는 자리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번에 뭐 한국에 오늘 이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그 LA 협의회에서 한국에 보내주자 제가 먼저 보냈어요. 내가 미국에 놀러 왔는데 쉬러 왔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 저기 평통 사무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제가 한국의 평통본부에 일단 보고로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시면서 서로 같이 협력해야죠. 제도적으로도 좀 더 여성에게 기회를 드리고 여성 스스로도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준비가 되셔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 또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여성화 헌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의 여성특별위원회 글로리아 리 공동위원장님께서 여성 평화 헌장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LA 민주평통 여성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글로리아 리입니다. 여성평화 헌장은 금년 5월 27일 세계 여성평화회의 행사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평화 헌장 전문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자문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한반도의 여성들은 전쟁과 분단의 고난 속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내고
이 땅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차별과 소외, 폭력과 억압에 맞서며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치유를 위해 힘써왔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이다. 우리 여성 자문위원은 평화를 일구고 지키는 창조적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평화의 마음을 갖추고 다듬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생태계 회복에 나선다. 하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 13252 정신에 따라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해 힘쓴다. 하나,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드워드 부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균 여성 부회장님 또 명쾌한 또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캘리포니아에 우리 여러 지역협의회 회장님들이 다 참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우리 최성국 회장님 이하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총무간사를 비롯해서 부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와이의 우리 박지원 회장님 등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우리 어득재 회장님과 또 여러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서 휴스턴의 우리 박유한 회장님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국에서도 몇 분 들어오셨네요. 우리 김선미 의원님 등 감사드리고 한국의 또 충북 지역에서 우리 한경선 의원님 감사드리고 토론토의 우리 기양희 자문위원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버지니아의 우리 실비아 패턴 회장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들어와서 또 함께 강의를 듣게 될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고문님들 많이 또 들어와 계셨네요. 오은영 상임고문님, 우리 박태한 상임고문님, 또 우리 홍정근 상임고문님 등 또 많은 LA의 협의회 위원님들, 특별히 우리 LA 협의회 여성위원님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16분의 우리 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나병현 간사님, 우리 김영희 의원님, 또 박신아 의원님, 글로리아 공동위원장님, 또 소민숙 우리 위원장님, 또 저 옆에 김정혜 부회장님, 또 앞에 우리 임동록 고모님, 티나리 우리 의원님, 이명원 상임고모님, 또 차종환 전 회장님, 우리 김봉현 상임부회장님, 또 양학봉 수업회장님, 또 뒤쪽에 우리 송유진 또 재무간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회를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5차례에 걸쳐서 특별 강연했습니다. 물론 여러 강연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미국과 한국 공동 외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역할과 우리 청년들의 역할을 위해서 5차례 특별 강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송영길 현 민주당 대표님을 모셨고, 두 번째는 영킴 미 연방하원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는 통일부 최영준 차관님을 모시고 또 강의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김성곤 재동포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또 강의를 드렸고, 오늘은 신학균 여성 부의장님 모시고 강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강사를 5분을 모셨는데 40%가 여성 강사입니다. 저희 민주평가 40% 강사 말씀드리고,
이 방에도 40%가 여성 위원입니다. 네, 평통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와 기쁜 소식을 드렸는데 잠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 미주 한인 사회의 큰 지도자이시고 큰 별이시고 또 민주평통 10기 또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당시 제가 차세대 위원장으로 또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조금 전 2시 반 로마린다 병원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추럴로 운명하셨는데 이러한 영면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평통위원들이 마침 또 강의를 해서 모셨는데 잠시 우리 홍명기 회장님을 그 가시는 길을 또 평안하시게 가시기 위해서 잠깐 저희들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화면 때문에 잘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영면하신 우리 홍명기 회장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 길에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묵념 시작. 바로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민주평통 LA 협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김정혜 회장님의 폐회사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감명받은 강연을 해주신 신낙훈 여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과 도전을 다시 일깨워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보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 여성 자문위원님 모든 의원님께 바쁘신 가운데 이 강연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통일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나간사님 우리 여기 뮤트 시켜주시고.